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참나에 대해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참나라는 주제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크기에 집착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북해학이 한번 정신을 확 일깨워줬죠.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좀 얼떨떨해지죠. 그래서 하백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 책이 FTO 술술 풀린 내 인생 184쪽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크다고 하고 털 끝을 작다고 하면 옳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소의 판단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지구는 크고 털 끝은 작은 거잖아요.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애초에 이제 북해학이 인간의 모든 판단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팍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럽고 그래도 우리는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하백은 철저하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에고의 입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크다고 하고 털끝을 작다고 하면 옳을까요? 이거는 객관적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무리 뭐 판단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이런 객관적인 대소 판단은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해학이 또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만물의 크기가 무한대에서 무한소까지 한계가 있을까? 시간이란 영원한 흐름이니 그침이 있을까? 인간의 판단이 완전 무결하여 불변할 수 있을까? 사물의 모든 처음과 끝이 영원히 고정된 것일까? 그래서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만물의 양극단을 모두 살핀다네. 사물을 멀리도 또 가까이 보아 작다고 업신여기지도 크다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네. 크기가 양단으로 무한함을 알기 때문이지. 찰나와 영원을 하나로 알아 일이 멀었다고 답답해하지도 일이 촉박하다고 조급해하지도 않네.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사물은 성세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지도 않고 기고만장하지도 안 된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네. 인간의 판단은 일시적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지. 생사를 빚어내는 근원을 깨달아 살아도 죽어도 안달함이 없네. 모든 끝이 다시 새로운 처음이 됨을 알기 때문이지.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네.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 살아본 시간보다 훨씬 많네. 작은 그릇에 더 큰 것을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인간들은 자신의 삶과 지식에만 구애되어 결국은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네. 자, 그러니 털 끝이 정말 작고 지구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크고 작음이 존재한다고 하겠는가? 바로 여기에 결론이 나오죠. 야, 객관적으로 크고 작은 게 있냐?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이 문장 자체가 다들 명문입니다. 예. 이거 뭐 그냥 딸딸딸 외워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에고가 이제 또 판단하는 형식이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작다고 업신여기지도 크다고 자랑하지 않네. 예,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네. 예. 크기의 판단으로 또 의기양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죠. 자기가 작다고 느끼면 자기보다 작은 업신여기고 자기가 크다고 느끼면 자랑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사람 만나면 쫄고 뭐해. 또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도 뭐 시간이 뭐 10년만 되면 언제 되냐. 지금 당장 안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좌절하죠. 그것도 여기 나오죠. 찰나와 영원을 하나로 알아 일이 멀었다고 답답해하지도
일이 촉박하다고 조급해하지도 않네.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사물은 성세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네. 인간의 판단은 일시적인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지. 자, 판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크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과 무한만이 남습니다. 자, 이 영원과 시간의 길고 짧음, 크기의 크고 작음, 이런 판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과 영원만이 남겠죠. 무한과 영원만이 남으면 뭐 안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데 그저 내가 우주가 되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즐기게 됩니다. 자, 그 경지를 북해약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게 쟤가 나보다 크네. 쟤가 한 게 더 잘했네. 쟤가 한 작품이 너무 내 거보다 훨씬 크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비교 판단하면서 좌절하고 의기양양하고 하죠. 자, 그럴 때마다 EFT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고 길고 짧음에 대한 판단을 자꾸 버리는 만큼 마음이 텅 비워지고 텅 비워지는 만큼 나는 무한과 영원의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걸 지금 북해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이런 시간과 공간의 판단이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괴롭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제 북해약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번엔 하백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185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학자들이 모두 무한소는 크기가 없고 무한대는 테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적인 말은 확실히 옳다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해약이 또 대답합니다. 더 큰 것은 무한히 있을 수 있으니 무한대는 테두리가 없다 할 것이요. 더 작은 것도 무한히 있을 수 있으니 무한소는 크기가 없다 할 것이네. 크기가 없다는 것은 자로 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이고 테두리가 없다는 것은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가 되네.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사물의 크기도 이렇게 불가산,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혹시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는 크기가 없고 무한대는 테두리가 없고 한계가 없고 무한소도 한계가 없다. 이거는 뭐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에 대해서 논리적인 질문한 거죠. 무한대와 무한소는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북해약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질문을 가지고 갑자기 비약을 시켜버리죠. 논리학의 수학적인 질문이죠. 수학에서 무한대 무한소라는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것에 이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에도 이 무한대 무한소가 있는 것처럼 아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경지가 있지 않겠냐. 이 수학에만 그런 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팍 던지는 거죠. 이건 뭐냐? 이 얘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는 상식의 세계에서 파묻혀서 살아간데 상식을 초월하는 이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신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뭔가가 내가 모르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해약은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이라서 이런 질문을 완전히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냥 상식적인 뻔한 질문을 하는데 그걸 갑자기 비약을 시키고 또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서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의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자의 외편의 북해약 장인데 이 장이 원래 유명합니다. 장자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압축해서 잘 설명했다고 아주 평가받는 장인데 제가 이거 의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현대어로 막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귀천이나 대소의 판단 기준은 만물이 고유의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대소와 귀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는 크고 쥐는 작다. 이거는 속성이잖아요. 원래 코끼리 크잖아요. 쥐는 작고. 그러니까 그게 속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속성이잖아요. 속성이란 거는 원래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속성인 건데, 그럼 그게 속성이 아니고, 그럼 뭐 코끼리가 작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 아니면, 코끼리가 작고, 뭐 쥐가 크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혼란스럽다 이거죠. 뭐 다들 뭐, 기준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귀천이나 대소의 판단 기준은 만물이 고유의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대소와 귀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뭐 다시 설명드리면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죠. 하백 입장에서는 코끼리는 큰 거고 뭐 쥐는 작은 거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건데 이거는 그게 속성이죠. 어느 날 갑자기 뭐 북해약이 야, 더 우주는 무한하고 뭐 무한한 거에 비추면 뭐 코끼리나 쥐나 다 작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럼 뭐 판단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북해약이 얘기를 합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의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고 각각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면 다들 자기가 더 귀중하고 각각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귀천이 정해져 있어 보이지. 지 입장에서 보면 지가 중요한 거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 객관적으로 너는 잘났고 얘는 못났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근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의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다. 이건 뭐냐면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달라진다. 그걸 설명한 거죠. 그 다음 또 북해학이 얘기합니다. 대소의 판단이란 사물의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네. 그래서 나의 기준에 따라 만물이 다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다 작다고 할 수도 있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도 피 알갱이에 지나지 않고 원자의 크기를 생각하면 털 끝도 산 하나만큼 될 수도 있네. 결국 이렇게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판단 자체도 임시 방편일 뿐이네.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럼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북해약이 얘기하죠.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고 판단 자체도 임시 방편일 뿐이네. 근데 우리는 이런 주관적이고 임시 방편일 뿐인 판단에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걸 깨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해약이 얘기합니다. 쓰임새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각자의 기준이 있네. 이 기준에 따라 만물이 모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쓰임새가 없을 수도 있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듯 이럴 때에는 약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과 서는 서로 반대이지만 서가 없는 동이 있을 수 없듯 쓰임새의 있고 없음도 서로를 존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쓸모 있고 쓸모 없음도 결국 그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임시 방편이라 하겠지. 뭐 쓰임새라는 것도 뭐 그때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다 임시 방편이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모든 판단은 임시 방편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주장이죠. 예. 또 주의 주장에 관해서도 말해 볼까. 모두가 타인의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네.
누가 뭐라고 하건 이 기준에 부합하면 다 옳은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네. 연산군 같은 폭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성군은 행동은 달랐지만 자신이 옳다는 기준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같았네. 그렇다면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나? 뭐가 옳다 틀리다는 그게 옳고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 옳다는 기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기준이 없으면 뭐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주장이 옳고 맞다 틀리다는 그 주장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을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내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은 뭐 네 거고 그건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너는 이게 뭐 당연히 맞는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객관적인 진리인 것이냐. 이게 뭐 맞다는 기준은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주관적인 것인데 뭐 이게 뭐 날 때부터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한 요거는 이제 주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아까는 크기, 뭐 시간, 공간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에고가 판단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거죠. 시간이 길고 짧고 공간이 크고 작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기하고 어떤 게 천하고 그러니까 가치 판단 이게 더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기천의 판단 그 다음에 시비의 판단 저건 맞고 이건 틀렸고 이게 이제 에고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방식들인데 지금 북계약은 계속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네가 만들어내는 주관적이고 임시방편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그런데 이 주관적이고 임시방편인 이런 판단들을 너는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엄청 뭐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이제 북해약의 얘기죠. 하여튼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형식에 대해서 그게 다 사실은 고정불변의 가치나 의미나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쭉 얘기해 주니까 이제 하백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판단이 사라지면 그럼 나 어떻게 살아요? 이거죠.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여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자살해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다시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뭘 맞다고 생각하고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당연히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북해약이 얘기합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귀천과 선악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무판단이네.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 마음을 내어 억지 쓰며 집착하지 말게. 집착하면 도에서 멀어지네. 이것이 내맡김이네. 태양은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빛을 주네. 사방이 확 트인 바다나 사막이 아무런 경계도 한계도 없는 것처럼 만물을 두루 포용하게. 이것이 받아들임이네. 이렇게 무판단과 내맡김과 받아들임의 태도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될 것이네. 이것을 저절로의 경지라고 하네. 이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할 일을 하고 안 할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각하면서 이 우주와 자연이 생각을 하면서 뭐 시계 보면서 사계절이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들판에 피는 꽃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뭐 계속 판단을 하면서 늦으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이러면서 하진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새끼 치고 자라나고 꽃 피우고 다 하잖아요. 왜 그런데 사람은 생각 없이 살지 못하냐 이거죠. 그리고 뭐 생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났니 못났니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뭐가 삶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라 이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도 삶은 잘 진행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부캐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귀천과 선악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무판단이네.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 마음을 내어 억지 쓰며 집착하지 말게. 집착하면 도에서 멀어지네. 판단하면 오히려 도에서 멀어지고 도에서 멀어지면 삶이 오히려 더 엉킨다 이거죠.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판단하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럼 도와 가까워지고 이게 바로 내맡김이다 이거죠. 태양은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빛을 주네. 사방이 확 트인 바다나 사막이 아무런 경계도 한계도 없는 것처럼 만물을 두루 포용하게. 이것이 받아들임이네. 자, 내맡기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판단으로 내맡기고 받아들임의 태도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될 것이네. 이것을 저절로의 경지라고 하네. 이렇죠. 그러니까 무판단, 내맡김, 받아들임, 저절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도의 작용에는 처음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나고 죽는 것이 있네. 만물은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는 것. 차오른다고 으스대거나 집착하지 말게. 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도 없고 시간이 멈추지도 않네. 만물은 줄었다 커졌다 찼다 비었다 하면서 끝이 나면 다시 비롯되는 것. 그러니 다시 한번 만물은 변화한다는 것도 명심하게. 지금까지 이것으로 만물의 이치와 우주의 법칙을 대략 얘기했네. 한마디만 덧붙이지. 만물이 나면 한시도 쉼 없이 내달리는 말 위에서 보이는 풍경처럼 모두 변해가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리. 그러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게. 다만 도의 마음으로 도의 작용을 행하게. 자,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는 게 만물은 변화한다. 변화의 마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말고 변화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라. 이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두 변해가는데 단지 너는 도의 마음을 비워서 무판단의 마음으로 무판단의 마음으로 살아라. 무판단의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도의 마음이다 이거죠. 판단이 사라지면 마음에 도가 깃듭니다. 도가 깃들고 그러면 도의 작용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또 하백이 묻습니다. 그럼 대체 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그러자 북해약이 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사실 장자의 도는 뭐 기독교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님 빠지면 의미 없잖아요. 장자에서 도가 빠지면 의미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 도가 뭐예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뭐예요? 이런 식이죠. 회교식으로 얘기하면 알라가 뭔가요?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자 또 북해약이 말합니다. 도를 깨우친 자는 반드시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임기응변하여 해결한다네.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것을 다룰 줄 알게 되네. 파도 타기의 명수가 파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파도를 자유롭게 타듯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도 거스름이 없이 자유롭게 올라타고 다루네. 도에 따라서 무판단하고 내맡기고 받아들일 때 도는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어 줄 것이네. 그러니 도를 떠나 살 수 있겠는가? 멋지죠. 결론은 뭐냐? 무판단의 마음으로 EFT를 많이 해서 무판단을 하게 되면 내맡기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게 되는 경지에 살 수 있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물론 그걸 뭐 EFT로 이경지에 가든 뭐 명상을 해서 가시든 그건 자유인데, 장자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최고의 삶의 경지는 바로 이 경지다 이겁니다. 무판단, 내맡김, 받아들임, 저절로. 예, 무판단, 내맡김, 받아들임, 저절로. 하여튼 이게 이제 무판단과 관련해서 에고, 무판단, 참나, 도 관련해서 이 한마디로 이제 몇 페이지로 쫙 정리한 겁니다. 이게. 예. 엄청난 구절인데. 예. 자, 일단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무판단과 받아들임, 내맡김, 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면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